하루 앞당겨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태풍 대비와 잼버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잼버리 참가자들은 폭염과 태풍을 피해서 지금 수도권 각지로 이제 흩어진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휴가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휴가를 앞당겨서 이제 복귀를 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풍 대비 그리고 잼버리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조기 복귀를 했다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당초에도 조기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조기 복귀를 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봤던 걸까요? 사실 대통령에게 휴가라는 게 이제 일단 좀 휴식의 시간이지만 그게 멈춤의 시간이 된다고 누가 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현안이죠. 그러니까 현안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직무이고 또 그게 숙명인데 저는 이제 지난 사실 휴가를 떠나고 나서 바로 4일부터 서현역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 잼버리 현안 터졌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내신 메시지만 네 가지가 네 번이나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휴가가 휴가일 수 있느냐. 사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다가 내수진작하면서 국내 경기에 조금 뭔가 상징적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 저도로 갔다. 저도에서 2박 3일하고 이제 바로 서울로 귀경하신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바로 오시면서 했던 첫 일정이 바로 이제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것과 함께 잼버리 상황 마지막까지 잘 챙기라는 것과 바로 이어서 국방혁신위원회를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면밀하게 좀 분석해 본다 그러면은 안전, 그다음에 바로 외교 안보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보와 안전, 이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외교 뿐만 아니라 내치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일정 두 가지 소화가 상당히 상징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곧 다가올 8.15 경축사가 또 있겠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 순방을 또 떠나지 않습니까? 3.1 3자 회담을 또 캠프 데이비드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하면 어저께 하루 앞당겨 조기 복귀했었던 두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외교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는 거는 저는 적극하게 지금 현실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의 행보와 동선을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평가 좀 하시겠습니까? 조기 복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늑장 복귀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대통령이 물론 또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대통령이 또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때도 아닌 건 좀 더 일찍 분명하거든요. 복귀를 했어야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굳이 늦게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실은 복귀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잼버리 부실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대통령이 휴가 같지도 않은 휴가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시콜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 행사 진행과 관련돼 있는 거, 하다못해 위생 문제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건 국무총리가 해도 충분한 일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챙긴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복귀할 거면 진작 며칠 앞당겨서 복귀를 하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챙기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루 먼저 복귀를 해서 조기 복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대원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걸 약속드린다라는 얘기했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력을 모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다음 대책이라든지 뭐 점검 혹은 나아가서 문책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저께인가요? 국제연맹 그 보이스카우트 사무총장이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잼버리는 역대 처음이었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인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이걸 잘 들여다봐야 하냐면은 우리가 곧 이어 2년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또 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올 연말에 부산 엑스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산 엑스포와 잼버리가 사실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격과 이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전반적 한국에 대한 평가로 문제로 치환될 수 있어서 예. 이런 점들은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 했던 것은 유치 활동이잖아요. 예. 그리고 2017년 8월 이후는 그다음엔 우리가 유치를 확정한 다음에는 시설물 확충이라든가 말하자면 행사에 대한 준비 차원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7년 8월까지 예컨대 출장을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유치를 위한 홍보 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제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집행 과정이라든가 준비 기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수도꼭지라든가 샤워꼭지 모든 세면대 그다음에 약국 비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됐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다 됐다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준비했던 거고 사실은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다 편성이 됐던 건데 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 빨리 하라는 국회 공고가 왜 있었는지도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부처뿐만 아니라 그다음 지자체 저는 나눠서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유치 신청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인프라를 구축해서 윤석열 정부 때 열렸기 때문에 뭐 약간의 어떤 책임 공방이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이 대회가 유치해서 열리기까지 우리의 준비가 일관성이 있었고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됐느냐 봐야 되고 예. 우리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예견했던 폭염, 그다음에 그 태풍, 그다음에 그 새만금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보완돼서 했던가 이런 점도 다 꼼꼼히 따져야죠. 그래서 저는 네. 백서 발간뿐만 아니라 감찰 또한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이것은 정파적이고 정쟁의 소지가 아니라 냉정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또 행사를 기획할 때 꼭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평론가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뭐 공무원만 잡는 그런 조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난번에 지하철도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작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텐데 정치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공무원들만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감찰이 이루어지거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에 국제 행사 우리가 한두 번 치렀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사도 많이 치렀어요. 근데 훨씬 잘해왔거든요. 네. 근데 왜 잼버리 대회 하나 이거 지금 행사 주최하고 하는데도 부실이다. 전 세계에서 사실 비난받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사실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컨트롤 타워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부실했다 하더라도 뭐 기반 시설이 조금 모자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작 대회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걸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하다못해 화장실 위생 때문에 가기가 싫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도가 애초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도 지적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좀 부실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준비에 부실했다고 하는 얘기는 피해가기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치르고 난 다음에 물론 네. 지금 행사를 잘 치르는 거 중요하지만 네.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더라도 과연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사태 수습을 해나가는가 네.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책임 없는데 저기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어. 저 사람들이 안 했어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저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이번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죠.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 이제 잼버리 사태가 말씀하신 뭐 네. 부산 엑스포와 같은 어떤 국제 행사 유치에 좀 악영향이 되진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저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저게 적절하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 장면 보면서 여가부 장관이 사실 이번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5명의 조직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유기적이고 어떤 책임감 있는 활동이 되지 못했고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이런 지적하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5명의 조직위원장 중 집행과 예산을 통제하는 말하자면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인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안전을 책임지고 문체부 장관은 국내외 홍보를 책임지는 그런 사실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현숙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안이한 상황인식 갖고 있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그나마 우리 민간 쪽, 종교계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 모두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부실화되고 그다음 문제가 발생한 잼버리를 보완해 준 거지. 네. 그게 잼버리의 본질입니까? 잼버리의 본질이 뭡니까? 모토가 준비하라 아닙니까? 준비하라. 근데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야영이라든가 단체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위기 극복과 연대의 힘을 길러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 스카웃의 정신인데 자, 준비하라의 모토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 행사에서 지금 이 행사가 그러니까 스카웃 정신보다는 오히려 관광이라든가 K컬처라든가 한국 문화 체험으로 방점이 찍혀지고 있는 게 이게 위기 관리입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봤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됐지만 마무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국격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역시 대한민국이 위기관리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네. 이 위기관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잼버리 유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말이 전도된 분석이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주무장관 더더군다나 5명의 공동위원장 한 사람의 핵심 책임자로서 저는 아직도 이 문제 사태에 대한 본질과 이런 어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은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아주 그 말하자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아주 현실에 오히려 저는 더 마이너스적 요소를 줄 수 있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책임지고 경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잼버리 대회 책임이나 문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잼버리 대회 사실상 총괄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잼버리 대회 특별법 자체가 여가부 장관이 예산 기획 집행 승인권까지 갖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영수 장관 경질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가부 폐지론 나오는데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행안부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행안부 장관은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탄핵까지 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면서 사태 수습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그래야 신뢰가 있는 거지. 여가부 장관 이번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멀쩡하게 냅둔 상황에서 공무원들 감찰하겠다고 하면 그럼 누가 그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번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전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잼버리에서 사실 콘서트가 있기로 했었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잼버리 콘서트에 BTS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초기에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그 추억으로 가게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있게 될 K-팝 콘서트에 BTS 같은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준비 없는 공연 가능합니까? 그 예술가들에게? 부분이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걸까지는 제시할 생각이 없었고요. 또 소속사나 BTS 멤버들이 그런 것들을 동의를 한다면 아마 그 안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BTS 측 의사는 확인을 먼저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예, 최 평론가님. 성일종 의원은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서 뭐 필요하면 내보내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상황? 물론 개인 발언이죠. 뭐 네. 성일종 의원이 지금 뭐 지난번 정책위장이라든가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다만 소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의견으로 저도 취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부실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K-팝이라든가 해외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BTS를 동원해서 마치 여기에 대해서 좀 상쇄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비춰버리는 그런 발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말하자면 개인 발언이었고 사실은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발언이었지만 이걸 이렇게 공론할 정도의 소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선을 그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방탄 BTS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많이 올려놨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 안에서 활동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잼버리가 왔을 때 한번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일단 두 사람이 지금 군복무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라는 게 어떻게 2, 3일 사이에 뚝딱 뭐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정치권의 한마디에 BTS가 움직인 게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더 좀 해안을 생각한다면 저는 성일정 의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우상처럼 생각하는 BTS가 마무리 공연을 해준다면은 잼버리 대회가 본연의 어떤 그런 취지는 살리지 못했어도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갖고 가진 않겠느냐라는 그런 선의에서 저는 비롯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꼭 BTS여야 했느냐.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보다도 조금 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조금 더 홍보하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접근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관제 논란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면 대단히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문화라는 측면은 굉장히 자율성과 창의라는 측면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근데 이것을 너무 저는 또 과대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요청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일정 의원의 선의에서 비롯된 개인 발언이었는데 저는 해프닝성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발언이었다 해프닝성으로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출연을 하려고 했던 BTS도 출연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BTS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오히려 아미들이 또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 발언에 왠지 여러 결의 비판할 수 있는 논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 언급이 됐지만 과거에는 연예인들을 국가가 언제든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연예인도 관리하고 문학의 인사들 관리하고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시 연상케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문학계가 언제든 국가가 필요하면 당장 달려와 줄 존재처럼 생각하면 문학에 무슨 자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수단이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K-컬처가 전 세계에 오히려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언제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통제 대상인 것처럼 인식한다.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BTS 완전체가 되는 거는요. 지금 그동안에 연습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뚝딱 하고 불러가지고 자 근데 공연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노래 곡 한 곡 연습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데 연예인들이. 그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잼버리 대회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잼버리 대회하는 게 뭐 BTS 공연 보고 뭐 한국 연예인들 와가지고 콘서트 보러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회 운영은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뭐 콘서트 열어가지고 그 오히려 대원들한테 잠깐 흥분시키면은 그러면 잼버리 대회 취지가 뭐 제대로 살아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비록 초기에는 부실하게 이번 대회에 열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끝까지 국민들하고 함께 잼버리 대회 취지에 맞게 성심성의껏 개최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걸 주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근사하게 콘서트 한번 해가지고 그때 대원들 마음 뭐 위로해준다고 해가지고 잼버리 대회 좋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해외 외신들도 전 절대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부터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태풍도 잘 지나가고 이 뭐 콘서트를 비롯해서 잘 마무리를 지은 뒤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야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를 한 뒤에 행보를 좀 보면 나란히 민생 행보를 좀 하면서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야 대표 모두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민생 현장으로 가야 되고 또 지금 사실 휴가지만 굉장한 많은 이슈가 또 있었어요. 지금 뭐 잼버리 당면한 잼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복합적인 위기가 겹쳐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여기에 가는 건 또 저는 여야 대표라서 당연하지만 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생 현장으로 가야 조금 지금 본인이 당면한 당내 현안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육지책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이 논란 때문에 괜한 한두 마디의 현안에 대한 발언이 오히려 더 이런 저 말하자면 해석을 알 수 있어서 민생으로 가서 차라리 뭐 정말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뭐 고금리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지금 당면한 위기를 우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정치적 계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적 입장에서 맞고 봤을 때 여야 대표가 민생 현장을 우회해서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말하자면 이렇게 퍼포먼스라든가 방문보다는 결과로 평가받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이 이제 민생 현장을 갔다 와서 네. 9월 국회를 어떻게 대비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말 8월 후반으로 다가온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또 슬기롭게 돌파하느냐 이 문제가 오히려 지금 당면한 정치 현안보다도 이재명 대표 속내에는 더 깊은 고심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민주당의 일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간담회였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도 참석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가 발언을 또 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이들을 좀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이들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은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일종의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환경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소원을 냈던 그 대상자 중에도요 동물도 있고요 6개월 된 태아도 들어가 있어요 원고에.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위스에서는 여성 노인들이 국가가 제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미래 세대로서 더 큰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레타 툰베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을 이념적으로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뭐 보수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자극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 사실상 환경 활동가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예. 미래 세대가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스란히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오염수 방류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문제에 대한 담론의 얘기라든가 어떤 토론회라든가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야당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야당이 얘기한 대로 그럼 이거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럼 감성의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미래 세대를 끌고 들어옴으로써 이 오염수 방류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이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저는 행동이라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담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해하겠으나 저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동원했다고 저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것을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듯한 이 모습은 저는 온당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라면 조금 더 크고 책임감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오염수 방류가 과학이라면서요. 정치가 아니고. 근데 지금 정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폭넓게 담론이라면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하나의 문제만 원포인트 놓고 문제를 놓고 아이들의 의견을 끌어오므로써 이걸 전 정치로 갔다는 그게 저는 아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환경이 좋아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세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뭐 온실효과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100년가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한 세 세대 후에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하러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자고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한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명이 여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그거랑 담론을 하자는 마찬가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담론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로 접근하는 네.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또 너무 지날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뭐 여러 관련한 내용들을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가 함께 지지율 조사를 좀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2.3%. 뭐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둘 다 약간씩 하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최소영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이 사실은 큰 변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진폭이기 예. 때문에 이걸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다만 저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고평가도 하지만 또 여기 저평가도 한다는 것. 네. 그게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방향이 전임 정부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지층은 환호를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을 보내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소통 협치가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때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죠. 그것을 뭐서 안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취임 1주년에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걸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부정이 이렇게 35대 55의 구조로 계속 가는 거는 이게 과연 총선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통령이 이 부분으로 가는 게 총선에서의 확장성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봐요. 예.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긍부정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요인은 부정평가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한때 부정평가 비율이 한 60%까지 예, 5월이 올라갔다가 60%였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5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부정평가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부정평가 비율 그 요인으로 봤을 때 외교 안보는 뭐 지금 해외 순방이나 이런 요인들이 조금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민생과 경제가 1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정평가 비율에. 근데 그만큼 국민들이 뭐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전기요금 걱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생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제는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도 우리가 국가 순위로 따졌을 때 지금 13위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10위권까지 들어갔다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의 실제 소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민생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자, 앞으로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저하고라 그랬는데 상저 뭐 하저도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총선 때
경제 민생이 안 좋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권 견제론이나 심판론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긴장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은 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달 대비 3.3%포인트 상승하면서 37.4. 더불어민주당은 2.7%포인트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20%대 들어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저희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있는 무당층인데요. 무당층 역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2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지지율의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이제 29% 떨어져서 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났을 주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추세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놓고 볼 때 추세를 놓고 본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하락세는 분명하게 지금 상존하고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의 하락세 요인을 놓고 보면 혁신이 논란밖에는 별거 없어요.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동안 놓고 보면은. 근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느냐. 네. 저는 이 점을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고민스럽게 봐야 된다는데 이번에 놓고 보면은 민주당 40대와 광주 전라 진보층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는 세 가지다. 리더십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그다음에 지지 기반의 균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정확히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굉장한 그 위기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혁신이가 어느 정도 수렴해 줘야 되는데 혁신이가 수렴은커녕 오히려 혁신이가 더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정체성의 위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인가 진보 정당인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통적 의제는 뭐냐 옛날에는 뭐 인권, 자유, 민주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오직 방탄인가 아니면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말하자면은 검찰 수사라고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는 그 메시지밖에 안 나오나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위기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37%에 들어섰다고 정말 좋아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역시 수도권은 위험해요. 얼마 전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가 화제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당 준비한다. 그 얘기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수도권에서 참담한 성적이 나왔던 여러 조사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37%의 지금 지지율이 나왔지만 수도권 정말 우리 그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수도권에 지금 그 기반을 놓고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말하자면은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곳이 29곳이나 돼요. 왜 그럴까? 여당인데. 이 점을 저는 심각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당 모두 민주당은 정말 본원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수도권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말하자면은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중도층과 지금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중도층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수치에 조금 말하자면 자만하고 그러면은 저는 말하자면 숫자의 허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네. 이 점을 좀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당 모두 위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권에 별로 현재로선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보이고 국민의힘은 안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정권 견제론이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기대를 별로 못 걸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한 어느 정도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것 같아요. 이건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투표율이 떨어졌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35%나 대통령 지지율도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상황은 그만큼 보수층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지해줘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적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보수로 오는 사람은 또한 없다. 이것도 기대하는 게 너무 낮다,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긍부정 요인이 다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면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중도로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에 마음을 줄 생각은 없다는 뜻이에요. 곧 얘기하면. 정말 갈 곳이 없다라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표하고 싶지만 민주당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실망한 그 지지층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서 중도층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투표한다고 하면 네. 민주당의
다시 또 투표를 할 지지층도 지금 중도층으로 일정 부분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은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가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음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동시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무당층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총선이 또 내년에 있고 그래서 총선 결과에 정권을 뭐 안정론으로 가져갈 것이냐, 정권 견제론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했거든요. 다수당이 야당이 돼야 한다. 44.9%로 조금 더 높았고. 근데 또 내일이 바로 총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1.3%고 민주당이 27.4%로 국민의힘이 더 높단 말이죠. 이런 차이점들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불균형이고 이게 딜레마잖아요. 예. 정당 지지율은 37대 28인데 그럼 37이 정권 안정론으로 가야죠. 근데 정권 안정론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28인데 정권 견제로는 또 높아요. 자, 이 불균형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게 25%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당층. 무당층 25%와 그다음에 야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정의당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정권 견제론에 포함이 된 숫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표집이 좀 더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범야를 포함한 이런 정권 견제론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이겨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은 그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중도층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본원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굉장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인데 지금 이 40대가 약간의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수도권 지지율 놓고 보면은 민주당은 서울이 낮고 경기도가 높은 이유가 40대가 지난번 부동산가 폭등 때문에 수도권 근교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서울은 좀 빠져나가고 경기가 좀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잡아줘야겠죠. 30, 40대가 전통적 지지층이 민주당 쪽이라 그러면 10대 후반과 20대를 잡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안정적 지지를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서울에서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서울, 인천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저는 그것은 경기 활성화밖에 없다고 봐요. 여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제와 민생 쪽에서 성과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이 현재까지는 차이가 크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40대 초반과 40대 초반에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과연 여기에서 40대 후반까지 이것을 가져가려면 경제와 민생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당과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어떤 메시지 혼선이 없는 국정 안정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밸런스를 보여줄 때 좀 가능하다라고 좀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중도층, 무당층이 견제는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 여론조사 문항을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항이 정당 지지율을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문항 형태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결국 민주당의 의사 표현을 잘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 견제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견제론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문항과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권 견제론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전망적 성격을 더 많이 갖는 투표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실어줘야 힘을 갖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혼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회고적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투표한다고 하면 네. 회고적 투표 성향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지금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석을 할 때 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는
정부 여당이 좀 더 불리한 사인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부울경 지지율도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두 지역 부울경하고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뭐 여러 이름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 하나가 김태우 전 구청장,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떤 인물들이 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왜냐면 이게 연 정부 들어 이제 세 번째 특사가 되겠거든요. 뭐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특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대통령이 어떤 거는 정말 말하자면 법적 권한 중에서 가장 큰 사명권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는 큰 권한인데 저는 방점이 하나죠. 국민 통합이죠. 국민 통합에 맞춰져야 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사가 이루어져야지 특정하게 편향됐다거나 뭐 편중됐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얘기는 여기서 충분하게 수용 생활을 치렀는지,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바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충분히 있는지, 또 이분들의 특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이분들이 특사가 됨으로써 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예. 이걸 저는 명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제인들 특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균형 감각이 있어줘야 된다. 특히나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인 최근에 이제 두 부부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좀 메시지를 좀 우호적으로 정부 쪽에 예, 내거든요. 예. 아,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반성한다, 혹은 뭐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또 성찰해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성을 해야죠. 우리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뭉뚱그려서는 사과를 우리가 사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균형 맞추는 측면에서 어떤 그 특사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 이 특사가 곧바로 출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저는 꼼꼼히 들여다보는 특사가 돼야 된다. 네. 무조건적인 말하자면은 기계적 균형을 갖춘 특사보다는 오히려 국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쪽으로 네. 특사가 이루어지는 쪽이 맞겠다고 저는 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통령의 사명권은 제한되어야 해요. 절제되어야 하고요. 근데 계속 지금 특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특사한다고 하면 예. 사실 공감 별로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경심 전 교수를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자꾸 언급하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 나올 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특사할 때도 또 끼워놓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특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끼워넣기 식으로 특사할 필요 없다. 그거 야권에서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법원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직 이른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특사해버리면요. 사법적 판단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특사도 특사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이나 이런 문제에 오히려 더 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가석방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행사한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징역 7년도 못 참아서 지금 절반으로 이미 감형을 해줬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놓고 가석방을 또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됐던 경제인들 뭐 장충기라든가 삼성전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특사 명단에 들어가요. 비리 총수들도 지금 특사 명단에 자꾸 언급돼요. 이 경제 살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법과 정의가 어디 가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사하지 마시라.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사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할 일이 있으면 하지 예.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면위 열고 오늘 대상자 선정해서 보고 후에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